지하차도 방향 평동교 3차로에서 승용차와 택시 간 사고 발생했습니다. 서문대로 대강요고 입구에서 백운교차로 방향으로 정체되고 있고요. 독립로 까치고개에서 대성초등학교 사거리 방향 까치고개 너머까지 밀려 지나고 있습니다. 출근길 안전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모바일로 보는 광주부동산 아파트 시세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사랑방 겹찬 날씨와 교통정보의 신혜빈이었습니다.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 시상식 4개의 수상을 보면서 새롭게 논의되기 시작하고 새롭게 더 이 중심에 온 이야기들, 이 반지하 주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 사회의 이 양극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 반지하 주택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관련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시사평론가시죠? 최우환 시사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평론가님. 지금 연결이 잘 안 되나 본데요. 이 반지하 주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이 영화 기생충에서 다양한 배우들, 송강호를 비롯해서 많은 배우들이 또 주인공으로 활약을 했지만, 이 인간은 아니고 배우는 아니지만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이끌어가는 주요 축인 또 하나의 주인공이 이 반지하 주택이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 반지하 주택이 우리 한국 사회에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우환 시사평론가와 이야기를 할 텐데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최우환입니다. 평론가님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죠? 네네, 잘 지냈습니다. 예. 이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아카데미 사계부를 수상을 했는데, 예. 이 영화 우리 평론가께서도 보셨죠? 아주 불편하게 봤습니다. 네. 네, 그 블랙리스트로 낙인 찍은 사람들이 봉준호 마케팅하는 현실이 웃기고요. 기생충으로 인해서 반지하 방이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네. 대한민국 만세야 이렇게 하는 현실이 웃기기도 하고, 네. 무엇보다 세계적인 차원에서 심각한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영화가 먼저 증언하는구나, 이런 심정으로 봤습니다. 네, 이 아카데미 수상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또 이야기를 하셨고 그 평가와 가치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오늘 좀 주목하는 것은, 네. 어떻게 보면은 이 영화의 또 다른 주인공이 이 반지하 주택이 아닌가 싶어요. 네. 이 반지하 이 주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서울에서 지낼 때 이 반지하 주택에서 직접 살아본 적이 있거든요. 우리 평론가께서는 어떠십니까? 저는 사실 서울에서 집이 서울이기 때문에 반지하에서 지내진 본 적이 없는데, 네. 제가 대학 다닐 때나 지금도 지방에서 올라온 이제 학생들이 자취를 할 때 네. 반지하 방이 많았어요. 정말 많은 친구들이 지방에 서울로 올라와서 거기서 자취하고 또 친구들이랑 같이 술 마시고 그 집 가서 자고 그랬거든요. 네네. 젊은 남학생들은 위생관념이 철저하지 못합니다. 바퀴벌레랑 같이 잠을 자는 경우가 많았어요. 네. 이제 생각해보니까 30년 전 얘기네요. 굉장히 습하고 또 이 곰팡이도 이 군데군데 끼어있던 그런 공간이 이 반지하 주택인데, 나름대로, 네. 이 영화 기생충에서 이 반지하 주택이 갖고 있는 의미랄지 상징성, 이런 부분들이 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평론가께서 이해하는 반지하 주택, 어떤 곳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 반지하라는 곳이 이번에 외신 보도를 보니까 습하다, 여름에 참기 힘든 습기야, 빨리 퍼진 곰팡이에 싸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이제 영화적인 표현, 문학적인 표현이고요. 네. 실제로 반지하는 지하도 아니고 지상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걸쳐진 경계지대입니다. 네. 조금만 노력하면 지상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고요. 또 지상으로만 나가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 같은 일종의 환상이죠. 근데 이 지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그 시대의 기득권, 그 시대의 기득권의 최고 권력자의 취향까지 따라가야 하는,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박사장한테 비위를 맞춰야 하는, 네. 이 비굴한 삶을 살든지, 아니면 이 기생충 가족처럼 치밀하게 속이고 사기치면서 벗겨 먹어야 되는 것이죠. 네. 혁명가들은 반항해라, 저항하라, 선동을 하지만 반지하에 사는 경계인들은 그럴 여력조차 갖고 있지 못합니다. 네. 그래도 반항하고 싶고 촛불 시위 나가고 싶지만 그 시간에 편의점 알바를 하든 배달 알바를 하든 생존과 싸워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오히려 이 영화 기생충이 전투적인 좌파들에게는 경멸의 대상이 되는 영화이고, 네. 우파에게는 사회를 부렁케 하는 이들의 사기성을 드러내는 표본 같은 영화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대한민국 보수들은 공부를 안 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고 블랙리스트니 좌빨 영화니 하면서 공격을
마크되는 정말 아이러니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보수 여러분 좀 공부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대사 중에서 이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은 반지하의 냄새가 몸에 배어 있다는 이야기, 그 대사가 있는데요. 저도 이 반지하에서 생활해 보면서 느꼈던 그런, 그리고 대사가 갖고 있는 우리 사회의 어떤 그 부의 양극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좀 아프게 다가오던데, BBC 같은 외신들도 이 서울의 이 반지하에 사는 진짜 사람들이라는 이런 기사들을 또 싣면서 이 반지하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을 갖고 놀라는 듯한 그런 기사들을 내보냈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는 BBC 보도에는 이제 그 뭐 기생충은 허구이지만 반지하는 현실이다라면서 굉장히 자세히 보도를 했어요. 네네. 사람들과 인터뷰도 하면서요. 네. 그러면서 뭐 북한과 대치하면서 건축법을 개정했느니 뭐 가난의 상징이니, 그 영국 BBC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와서 보도를 했는데 네. 또 이걸 또 우리 기자들은 또 그대로 받아쓰기 바빴거든요. 네. 저는 좀 기분이 나빴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사회적 양극화 운동 대한민국에서만 벌어지는 보도하는 그들 태도가 일단 기분이 나빴고요. 네네. 지적했던 대로 70년대 남북이 서로 전투적으로 적대한 적도 있었고 그 영향으로 반지하를 만든 것일 수 있지만 이 70년대부터 벌써 5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네네. 자, 막스가 적나라한 자본주의 속살을 파헤친 건 1800년대 영국 사회를 보고 자본론을 썼고요. 현재 우리나라의 재벌 중심 경제로 급성장을 했지만 그 수명을 다한 한국 경제의 구조, 전환이 필요한 현재의 구조가 되는데 그 배경은 일본의 식민지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마치 양극화와 가난이 한국에만 있는 제 이렇게 표현하는 그 뉘앙스에 굉장히 기분이 나빴는데 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속살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그 드러냄으로써 치유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그 사회, 그 영국이나 일본 같은 데 고착화되어 있거든요. 저는 변화 발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오히려 이렇게 그 가난하고 뭐 이런 상황이지만 이걸 적극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예? 좀 그 역동적인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영화 말미에도 그래서 그런 희망을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중요한 게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반지하를 가지고 영화로 만들면서 우리들 스스로 다시 한번 느껴보고 이것을 극복해야 될 대상으로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런데 이 결국은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이 부의 양극화, 가진 자들은 더 많이 갖고 있고 계속적으로 더 그런 것들은 증가하는데 이 갖지 못한 분들, 막 갖지 못한 사람들은 더 이렇게 피폐해지는 우리 한국 사회의 모습들을 좀 극복의 틀을 가지고 변화를 줘야 되는데, 현재 문재인 정부나 이런 정책들을 봤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력하게 이끌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아쉬움도 좀 남거든요.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게 웃긴 게 뭐냐면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많은 개혁주의 정부는 개혁에 나선다고 하면은 맨 처음 개혁을 요구하거든요. 네. 근데 그 개혁에 나선다면 국민들이 먼저 욕을 해요. 금융실명이 너무 빠르다. 경제 상황 봐가면서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사회주의 하려는 거 아니냐. 토지는 개인의 재산인데 왜 함부로 공개념을 붙이냐. 국민들이 먼저 그렇게 나서서 욕을 하기 때문에 개혁 정책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문재인 정부 같은 게 문제 있어요. 왜냐하면 막 정권 잡고 막 과감하게 바꿔야 할 시점에 확 바꿔야 되는데 민기적 여기저기 눈치 보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 정책은 타이밍인데 이거 제대로 칼을 대서 바꾸지 못했거든요. 네. 또 관료들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서 뭐 장관이나 최고 책임자들 입속이 혀처럼 굴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은 것은 선거로 국민이 심판해야 되는 상황만 남았고, 네. 국민 또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갈대처럼 흔들리면서 뭐 이런 상황이 계속 도래해버린 것이죠. 네, 그 부분을 우리 사회가 좀 더 적나라하게 이번 기회에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 재벌개혁, 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제일 먼저 이야기를 꺼냈다가 단 한 번도 정책적으로 좀 실현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이런 재벌개혁이랄지, 그다음에 어떤 뭐 보유세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세제개혁이랄지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 개혁 정말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참 많이 복잡한데요. 이게 지금 사실 한국 사회에서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이 다 나서서 사회를 바꿔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걸 받아 안고 문재인 정부가 탄생을 했는데 그걸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자, 지금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이 양극화의 근본적인 원인 이야기할 때 치유해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기자님들, 네. 집에서 언론고시 볼 정도 여유 있어야 가능해요. 그런 집안들의 자식입니다. 양극화나 청년 일자리를 비판하는 방송 프로그램들, 그 프로그램 맡은 막내 작가는 지금 최저임금도 못 받는 급여를 받고 있어요. 지금 네. MBC 광주 MBC 안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자, 양극화의 원인 보면요, 한쪽이 너무 많이 가져가서 그래요.
이거 막자고 하면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극우 수구 세력들이 네네. 들고 일어서고. 이거 양극화를 막는 것이 건강한 자본주의를 만든다라는 것을 이렇게 수구 세력들은 공부 안 해서 잘 모르는데 어쨌든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선거를 앞두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시대의 가장 큰 과제가 기생충이 고발했던 것처럼 양극화의 문제, 불공정의 문제다. 네. 이거를 우리 국민들이, 시민들이 나서서 지혜롭게 심판해야 된다. 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심판, 그런데 지금 이 공정성과 이 양극화 이 문제를 가지고 심판해야 되는데 명확하게 여기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정치권들이 자기 어떤 신념이나 이런 것들을 보이는 정치권이 없다는 게 굉장히 또 아픈 부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랄까 이 정치권을 보면은 전 좀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물론 지금 조국 수석 그때 장관 네네. 문제라든지 이런 걸로 봤을 때 답답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빌미로 개혁을 막는 세력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네. 복합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작용하고 반작용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왔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사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개혁에 나선다라는 사람과 그거를 거기에 딴지 거는 사람들이 모두 다 자리만 바꿔놨지 사실은 이제 서로 자리만 바꿨지 국민들은 사실 별로 안중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문제는 시민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나서서 청와대에서 두 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 집을 팔아라라는 이야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이후에 그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되는 느낌도 없고요. 또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이 아파트를 통해서 굉장히 또 부를 얻은 고위 관료들이 많다는 그런 지적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 아까 우리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해결하고 부의 분배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정치 세력들이 정확하게 입장들을 밝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섞여버리면서 국민들은 혼란스럽거든요. 이 문제를 과연 어떤 식으로 풀고 해결해내야 되는 것이 필요할까요? 제가 이제 사실 마음에는 들지 않는데 허경영 씨가 한마디 했던 것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돈이 없는 나라가 아닙니다. 문제는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가난한 나라님도 구제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 나오는 이유는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너무 많은 것이 문제다. 네. 저 이 말 전적으로 공감하거든요. 요즘 도둑은 근데 담 넘어 들어오지 않습니다. 넥타이 메고 당당히 문 열고 들어옵니다. 네. 그러면서 자신은 국민을 섬기겠다. 행동한 양심이 되겠다. 양극화 없애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물어봅니다. 이거 오뎅 어떻게 먹는 거지? 그럼 간장 발라 먹습니다. 설명을 해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웃기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버스를 타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버스 타는지도 모르고요. 네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양극화와 불공정이 심화되는 이유 그리고 이 모든 이유에는 정치의 문제. 그래서 사실은 재벌 개혁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말만 하지 실제로 움직이질 않아요. 오히려 반지하에 있는 사람들을 끌고 올라와서 자신들의 노예로 부리죠. 자, 간장은 어떻게 발라 먹지? 사진 제대로 잘 찍을 수 있는 데가 어디지? 이거 여기가 중국집이야? 아니면 복덕방이야? 이렇게 물어보는데 반지하에 있는 사람은 끌려 올라와서 그걸 설명해주고 밑에서 일을 해야 되는 말도 안 되는 현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반복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상황은 누가 고치느냐? 정치인들이 고치지 못해요. 정치인들은 계속 도망다니지 고치지 못해요. 국민들이 나서야 되거든요. 그런데 네. 이 상황이 계속 수십 년 동안 반복되니까 답답합니다. 예. 이번 총선이 그래서 참 의미 있는 총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정치권에서도 제대로 된 어떤 정책들을 설명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더 선행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유한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세상을 밝히는